실질적으로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빚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커지는 시장이 온다라는 게 금리의 상승이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유동성을 뺏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즘 전세와 관련해서 참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서울 대단지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평소 대비 90% 이상 급감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일단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일단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매물이 늘어난 상태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다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전세를 놓으면 매매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들어갈 수 없는 집을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놓는 물건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두 번째는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계속 사는 형태잖아요. 근데 전세를 재계약하는 비중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제 법으로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있으니까 또 전세가 결국에는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면서 집을 사주는 형태인데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냥 다시 전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인 수요가 막 다시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죠. 또 전세를 주려고 해도 전세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태거든요. 이유는 지금 전세금으로 이 돈을 다 깔고 앉고 있으면 내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됐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반전세 형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물건이 나왔을 때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주된 자금이 보통은 전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무작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하는 그 금액을 다 채워줄 수가 없고 그 얘기는 예전에 집주인들이 집을 유지할 때 전세로 100% 유지를 해왔던 집들도 그 자금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집주인은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부를 대출을 받거나 다른 형태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대출 받은 만큼을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만큼이 또 월세로 돌아가는 형태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전세의 수요도 사실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전세 매물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전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 욕구를 너무 채울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문제, 그래서 소위 전세 대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시대적 흐름이 서로 이렇게 좀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같이 낮춰지는 현상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집값이 오른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공급 부족, 그다음에 전세난이거든요. 그렇죠. 공급 부족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공급이라는 거는 수요의 상대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 몇 년도 대비해서 조금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 신축의 공급 말고도 기축의 매물이 풀렸는데도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공급은 수요가 사라지면 항상 넘쳐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고 전세난 또한 마찬가지예요. 전세를 원하는 시장이 특정 지역에서는 전세난이 있을 수 있죠. 어떤 특정 뭐 입주의 사이클이라든가 그 주변의 어떤 환경, 주변에 새로운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그쪽에서 많은 전세 매물을 흡수해 간 상태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계속 유지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가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들은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비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전세를 못 빼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공급이 없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원하는 시기에 물건이 부족한 현상은 언제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전세가 부족 현상 또 과잉 현상은 어디서든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일반적인 얘기처럼 특정 단지가 대단지의 물건이 제로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단지는.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는 또 그런 물량들이 있는 경우인데 이걸 이제 보편적으로 마치 전세난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집값이 떨어지는 걸 싫어하는 쪽에서 근데 이 월세가 이제 지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선진국 보면은 이제 그런 시장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게 이제 이 전세 제도인데 이게 갈수록 이제 좀 축소될 걸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세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전세라는 게 사실은 월세화하는 것보다 현저히 낮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그 목돈을 활용해서 다른 걸 집을 유지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그렇죠. 활용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집을 이제 전세를 놓지 않더라도 이 집을 오롯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월세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전세를 꼭 놔야만 되는데 그걸 채워줄 수요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럼 전세금을 그전에 어떻게 채워줬느냐 생각을 해보면 전세 대출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조금 올려도 그 부분만큼 일부 이사 가는 비용보다는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눌러 살면서 전세금을 올려주는 형태 이렇게 채워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도 좀 부담이 있고 대출도 축소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하는 그 금액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사실은 어떤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전세 가격이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공급자가 아무리 나는 다 15억에 채우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15억에 채워줄 수 있는 수요가 돈을 그만큼 구하지 못하면 못 채우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워놓고라도 나는 15억에 채우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15억을 받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전세가를 조정해서 뭐 이제 잠실 같은 경우도 입주 때 보면 뭐 지금은 뭐 15억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10억대에 입주하신 분들도 있고 그 정도 이제 변화 어떤 레인지가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전세 매물이 부족해서 월세로 전이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의 니즈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 또 반전세를 택하는 이유에 있어서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투자 시장들이 있다 보니까 또는 어떤 내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예비 자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여유 이런 것들 때문에 반전세를 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그냥 비워두는 것보다는 반전세를 놓으면 나간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내놓는 물건이 생기고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전세 재계약 비중이 50%를 넘어갔습니까? 네, 넘어갔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최초 도입됐을 때는 70%를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70에서 80% 가까이가 그냥 기존에 살던 집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한 20, 30%만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는 또 갭 투자가 허용이 됐던 시기다 보니까 갭에 대한 자금을 줄이려면 그만큼 높은 전세금을 받아야 되고 네. 그래서 뭐 이 매매를 위해서 뭐 집주인이 다시 전세를 들어가는 형태 뭐 이런 계약들도 있고 뭐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었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지금은 이제 50% 정도. 예전에는 한 48%, 뭐 47%, 뭐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이제 50% 넘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기존대로 수요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냥 사는 선택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내 집으로 내가 집을 마련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전세 수요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집을 사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살아봐야 되겠다. 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 때문에 뭐 이거 이제 뭐 뭐라 그럴까요? 그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지금 뭐 다시 이 집값 부동산 상승의 어떤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은 좀 무리수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겠네. 어떤 이제 특정 시장에서 지금 전세를 구하려고 하니까 얼마가 올라갔다. 그래서 나 이사도 못 가. 그래서 나 그냥 지금 살던 집에 살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나의 주거 이전의 자유를 뭐 침해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데 전세를 올리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시장이잖아요. 시장에서 그만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만큼을 받아야만 공급하는 사람이 있는 시장이라면 계속 올라가겠죠. 네. 근데 그만큼의 돈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가 뭐 무한히 올라가고 무한히 내려가고 이러진 않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전세가 상승이 하락장의 방어벽 역할을 하면서 매매가를 다시 밀어올릴 그런 가능성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시장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즉 내가 사용하는데도 이 정도의 금액은 주고도 이 집을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금액, 그 금액
하고 매매하는 금액의 그 갭이 이렇게 집값이 과열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 같은 경우는 90%가 넘었었고 서울에서도 핵심지 같은 경우는 뭐 한 70%대, 80%대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세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면 그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매가도 올라가는 현상이 같이 동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울에 똘똘한 한 채라고 얘기하는 시장은 30%가 안 돼요. 네. 전세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리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뭐 고액의 전세가 막 많이 늘어난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한 10,000가구 정도 수준이잖아요. 2년에 10,000가구, 1년에 네. 5,000가구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15억 정도의 현금을 갖고서 전세를 살 수 있는 수요는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한히 늘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입주 시기나 이런 게 좀 몰려가지고 또는 없어서 그때 물량이 없어서 고점을 찍어서 뭐 18억에 전세 계약이 되고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시장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수준에 맞춰서 한 15억대 정도 평균 수준으로 그 언더로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럼 15억이 17억이 되고 뭐 18억이 되고 이렇게 돼서 하더라도 지금 이 15억짜리 집에 대한 매가는 60억이라고 얘기하는 시장이잖아요. 하방 지지선이 되기에는 그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방어벽 역할을 하면서 더 집값을 올릴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전세 구하다가 그냥 지쳐서 그냥 에이, 그래 차라리 좀 시외 외곽 지역에 가서 그냥 집을 사고 말겠다 이런 수요들 이런 것들도 좀 증가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젊은 분들이 이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신혼부부라든가 뭐 이제 집을 꼭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좀 소득이 되는 젊은 층들이 이렇게 어떤 전세 당장 이제 집을 구해야 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계속 재계약해서 살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자기는 이제 새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상 구하려고 하고 하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들로 그러니까 15억 언더의 집들을 구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낡은 집에 들어가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곽에 좀 신축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 생겨나고 뭐 이러면서 또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전세를 사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 지역에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전세를 사는 그렇죠. 거거든요. 뭐 직장이라든가 아이 뭐 학교라든가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든가 아니면 뭐 잠실만 해도 그래요. 잠실도 뭐 엄청 올라갔다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지금 가장 높이 올라갔다 했을 때 뭐 15억 간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전세가.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 보면 뭐 13억 뭐 14억, 뭐 아니면 12억, 뭐 요 정도 선에서 또 다시 안정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수요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그 정도는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그럼 이 15억을 가지고 그럼 구로에 가서 신축의 아파트를 살까요? 이런 선택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전세 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장 또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이 계속해서 우리 그 집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공급량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계속 작년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근데 이 공급은 정말 사람들이 다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면 뭐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항상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수요의 개념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 수요라는 게 우리가 사고 싶다고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수요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시장에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공급이 막 늘어난다고 해서 가격이 안정된다? 이것도 또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22년도 고금리의 시기를 도래했을 때 집값이 많이 조정이 됐었잖아요. 네. 그때 공급량이 엄청 늘었나요? 그때도 공급이 얼마 안 됐어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살 수 있게끔 대출을 많이 해주느냐, 또 대출을 받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저리의 대출을 활용할 수 있었느냐,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금에 있어서 부족함이 생기고 또 대출에 대한 이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선택을 수요로 참여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조정이 된 거거든요. 네. 공급이 큰 영향을 준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수요가
그 시장의 가격의 어떤 안정화에 영향을 줬던 거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더 중요한 네.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우리 3기 신도시 뭐 좀 지지부진했었나 봐요. 대통령이 또 그렇게 뉴스에 보니까 또 질타를 했다 하면서 뭐 빠르게 뭐 추진을 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3기 신도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도시를 공급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대규모의 땅을 이제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한다는 거는 결국 보상을 통해서 매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기존에 없던 이제 주거 단지가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뭐 교통량이라든가 어떤 하수 처리, 뭐 어떤 폐기물 처리들 여러 가지 다른 기존에 살던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그들의 어떤 민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까 네. 항상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공공이 진행하느냐 민간이 진행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3기 신도시는 공공이 주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는 공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결국은 공급이 안 돼서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니까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빨리 해라. 왜 지금 이런 문제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는 이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갈 것이다. 그러니까 공급이 될 거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라. 어떤 부동산 시장의 어떤 사실적인 요소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그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안정 이런 것들을 위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 뭐 금리가 이 경제상 우리 환율도 좀 뛰고 있고요. 금리가 좀 불안정하다. 우리도 지금 그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조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경제적인 여러 가지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또 상당히 좀 영향을 줄 것도 같은데요.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에는 빚이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로 빚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커지는 시장이 온다라는 게 금리의 상승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란 사태가 터지고 난 후에 굉장히 지금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란 사태가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유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유가라는 거는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거든요. 네. 결국 이제 어떤 유가의 상승은 직접적인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미 이 전쟁이 단기에 그친다 하더라도 이미 멈춰진 시간 때문에 발생한 어떤 그 비용의 상승은 결국에는 물가로 전이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원유 생산량 1위잖아요. 네. 그리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잖아요. 또 비축량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움직이고 있다, 불안해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 물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고 이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금리를 동결하는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인플레에 대한 부분을 의식하고 있고 이 부분을 잡는 방법은 금리 인상밖에 없다라는 게 어떤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내릴 걸 기대하면서 사실은 시장이 그동안 풀어져 있었던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장인데 금리가 곧 내린다고 했는데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동결하면서 막 끌고 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래도 돈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높은 값을 주고 빌리지 않으면 그 시장을 메꾸지 못하니까 지금 시장의 금리는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어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장 금리가 좀 더 세죠. 시장 금리는 지금 모든 시장이 이미 너무 확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돈이 들어와 줘야지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두가 원하는 시장에서 그럼 더 돈이 된다는 곳으로 돈이 몰려갈 거고 그렇지 않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시장은 돈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높은 금리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시장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쓴 사람들도 예전에 서로 빌려 쓰려고 하잖아요. 서로 빌려 쓰려고 하니까 더 높은 값을 주는 사람한테 또 더 잘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돈을 빌려주고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 고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살 수 있는 게 아주 그냥 기본 공식이잖아요. 레버리지를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오는 시장인데 금리가 올라가고 더 돈을 구하기가 힘든 시장이다.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더 제한되는 거죠. 그럼 부동산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뭐 금리 인하잖아. 금리 인하할 건데 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얘기들이 줄을 이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동결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대출 이미 받으신 분들, 영끌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할 것도 같아요. 금리를 지금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환율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물가도 물가지만 환율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1,500선이 사실은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1,500선을 넘어섰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예전에는 1,500선을 터치하거나 이제 그 좀 언더까지 왔을 때는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좀 환율을 누르려는 노력을 했고 그만큼 외환 보유고를 쓰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걸 별로 안 하잖아요. 이유는 이게 한번 튀면 훨씬 더 높은 폭으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거 녹인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500선을 지금은 이제 허용한 상태로 가지 않았나. 그럼 결국에는 이 1,500선을 내려올 수 있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 돈값을 자체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고 그게 바로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출인 거죠. 그렇죠. 우리 또 가계부채가 너무 그쵸.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뭐 터지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또 우려가 있잖아요. 이미 지금 줄줄 새고 있잖아요. 지금 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또 부채를 유예해주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공매 물건들이 쌓여가고 있고 뭐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치의 물건이 나오고 있는 정도로 지금 경매 물건이 많습니까? 네, 그만큼 이미 대출에 대한 부분을 현재 상황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적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 그러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시장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 경제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물 경제도 그렇고 이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니까 지금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유동성을 뺏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떤 기회를 가져가든 아니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든 내가 지금 유동성을 확보해 놓은 사람만이 사실은 생존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금물은 레버리지인 거죠, 현재는. 레버리지를 지금은 쓰면 상당히 위험한 시점이다. 집을 산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유동성의 전부를 쏟아넣고 플러스 미래에 벌어들일 어떤 현금의 유동성까지 집어넣는 것이고 어떤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선택을 지금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는 결론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차분하게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살려고 아니면은 뭐 팔려고 이렇게 이런저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근데 저희는 좀 연세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 자녀와 관련해서 그 결혼할 때 뭐 집을 사줘야 되나 말아야 말아야 되냐 되나. 이런저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맞아요. 한번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박은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